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법의 운용이 정치검찰의 권한이 아니듯이 기획재정부가 재정운영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이니 재정준칙도 제1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위기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지만 부총리께서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취임할 때부터 모든 경제 공과는 부총리 취임 직후인 제가 그리고 우리 경제팀이 진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인식 대전환과 민주적인 관점이 없다면 정치 검찰과 함께 모피아 재정 독점도 파탄에 기결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실 기업이라 했고 부총리께서는 지난 정부가 가장 최고의 부채 증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부채 추이 면밀하게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네,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치 공세적인 비난을 멈춰야 할 겁니다. 만약에 국감에서도 계속 그런 주장하시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인용 국가 채무 증가율은 평균 9.7%가 증가한 이명박 정부, 7.8%가 증가한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낮은 4.9%에 불과했습니다. 아십니까? 당시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액은 32조로 박근혜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 42조의 76%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3년간 비상예산을 편성하게 됐죠. 그랬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0.5%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보다 2.4% 정도 증가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2.8%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기재부 자료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모르셨죠? 앞으로 기재부 장관답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저런 통계는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채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늘어났습니다. 35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막아낸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칭송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들의 합심 노력으로 잘 극복을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네. 미국이 17.68% 늘었고 영국은 20.4%, 프랑스는 15.2% 증가했는데 우리는 6.4%만 증가했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도 지금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4%였고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탁월했다라고 인정하지는 못할 망정 정치 공세 비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국민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 채무가 97조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권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 32조의 3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도 증가율 10%로 코로나 시점하고 맞먹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는 작년 예산 편성은 문재인 정권이 했고 우리는 집행만 했다. 이렇게 강변합니다마는 장관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기재부 관료들이 집행 과정에서 전혀 나아지게 만들지 않고 올해는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정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년 초과 세수 53조 추경에 올해 7월 말 현재 43조가 세수 펑크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전문이고 세수축의 엉터리 윤석열 정부 상징적인 그런 재정 운영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하는 22년도 결산 결과는 부채의 질도 훨씬 더 나빠졌어요. 늘어난 국가 채무 97조 중에 81%가 적자성 채무예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분식회계는 일반 정부 국가 채무 아실 겁니다. D1 기준. 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자금을 150조가 넘게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늘리지 않게 만들려고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에다가 부채를 다 전가시키고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꼼수고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재정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제가 들어가서 모두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88조 증가한 670조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2배인 15%나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한국전력 47조, 가스공사 17조 등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서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의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채무를 일반 정부 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문 부채 포함되지 않은 국책은행 대규모 부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한데요. 수출입은행 21조를 비롯해서 산업은행 31조, 기업은행 32조 등 3개 국책은행 부채가 윤석열 정권 한 해 동안 평균 11.2%인 83조라 늘어나서 2022년 말 3개 국책은행의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828조 7천억입니다. 기재부 장관, 2022년도 국가 총부채 얼마입니까? 1067조입니다. 네, 그거는 국가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무만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부채 670조, 국책은행 부채 828조, 국책은행 부채는 국가부채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는 다 국가부채로 인정합니다. 다 합하면 2566조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파탄에 이어서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은 재정 준칙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채무만 관리해야 된다. 난리 피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국책은행 부채 제대로 관리하세요. 지금 국가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나 해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감은 부족하고 엉터리로 왜곡하면서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세계 경제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국가 부채 관리 어떤 게 제일 핵심인지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어떤 통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여기서 지금 제가 기재부 통계고요. 볼 수가 없는데, 물론 뭐 다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들입니다. 당연하죠. 그 통계를 가지고 아마 계산은 하셨을 텐데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들 보는 방식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전혀 아닙니다. 계산을 했고 똑같은 어쨌거나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의원님 지금 뭐 계산하신 걸 가지고 여기서 하나하나 논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통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 모든 언론이 다 보고 지금 보도하고 국가 부채가 어떤지 네. 그거는 뭐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네, 저한테 숫자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건 아니고 제가 마지막 부분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가스공사 맞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가 재정 관리, 재정 운영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제가 국가 부채 관리의 핵심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공기업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기업은 우리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요금에 반영 못한 결과치로 나타난 것이다. 그거는 뭐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금 올리면 어떡하냐, 민생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 올리면 안 된다고 또 많은 지적도 하신 사안입니다. 뭐 이런 사항들 종합해서 공기업 경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부담 이런 거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 부채 어떻게 할 거냐, 나라 거들나게 생겼다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저는 당에서도 우리 국회에서도 쉽게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꾸 추경하자,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은 좀 바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기조하에서 그렇게 자꾸 대규모 추경하자 이런 말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그리고 재정 준칙 꼭 좀 해야 되겠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 정리하시죠. 그래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추경하자는 거 추경을 제가 지금 나라 재정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재정 준칙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제가 우리 야당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국가 부채 걱정하시고 나라 살림 걱정하시는 거. 유념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양경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한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입니다. 지난달 30일 정책종합질의 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고용시장이 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된 2023년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는 참 암울합니다. 올해 상반기 노동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이 월 355만 8천 원인데 이 실질임금이 2022년 2분기부터 계속 감소세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더 충격적인 것은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지난해 대비 2.5% 늘어난 반면에 임시 일용 노동자는 0.2% 감소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라는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고 저임금 고용 불안 일자리인 숙박, 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일자리가 몰린 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죠. 고용률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장관님 아까 그 말씀은 마치 자화자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이 초라한 경제, 일자리, 성적입니다. 참담함을 부여잡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네.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2017년 착공한 울산 함양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네. 폐수가 쏟아졌습니다. 환경 오염 상황입니다. 일단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네, 보기에 심각해 보입니다. 네, 장관님 이렇게 수질 오염이 심각해졌고 동식물도 모두 폐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환경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 부분은 터널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산성 성분의 황철석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신지 네,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 보도 이후에 낙동강청이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하면 이제 도로공사가 되겠고요. 승인기관이라고 하면 국토부가 될 텐데 그 사업자하고 승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등의 그 환경관리 이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이제 조치를 취하시고 또 이후에 추가적인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 잠깐 화면 동영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실에 최근 제보된 우중 타설 공사 현장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 7월의 어느 날 촬영된 것인데요. 이런 우중 타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켜서 아파트나 건축물 붕괴와 이에 따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 2, 3개월 동안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전국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런 우중 타설이 계속되었다는 제보,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가 참 엉성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 시방서상 책임 감리 검토 및 확인 요건인 이 유해한 환경, 이 유해한 환경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겠죠, 당연히. 네, 너무나 간단한 설명이신데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건설 현장이 아무래도 저렇게 공사기간, 이 공사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우중 타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표준 시방서 구체화 개정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개정하실 겁니까? 예, 시한은 제가 지금 뭐 정확한 날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한 몇 달. 예. 장관님, 이거 우중타설, 이거 아파트나 건축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그런 부실 시공 아닙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 왜냐? 장관님 그동안 건설로저 건폭으로 매도하면서 탄압할 때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하고 휘몰아 치시더라고요. 이거 분명하게 부실 시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 건설로저 탄압보다 더 경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노동부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 기금으로 청년 실업 저출생,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경제와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 기금 작년 그 수입 지출 규모를 대충 알고 계실 텐데 대략의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18조.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 적립금이 불가피하게 크게 감소하고 또 재정 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 악화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약 10.3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답변 주세요. 네. 예, 마지막에 그럼 네. 예. 고용보험 기금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건 이 모성보 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일가족 양립 지원, 경력 잔절 예방, 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저출생 사회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을 봤을 때 모성보호 육아 지원 사업에 약 2조 77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계 전입금은 약 14%인 3천억 수준입니다. 여러 모성보호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왜 노동자와 사업자만 이렇게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예산을 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기업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균등한 책임과 분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국가적인 노력과 사회적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 내년 예산에는 현재 14%에서 16%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6%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은 한 1,000억이 더 증액되는 걸로. 그러면 4천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그래서 겁니까? 재정당국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님. 네. 혹시 그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3분의 1 수준은 아닌 4천억 정도의 증액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한노회 결산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는 사실 재정당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 그리고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그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것보다는 더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정 상황이 좋으면은 뭐 얼마든지 하죠. 근데 뭐 의원님 아마 이 부분 잘 살펴보셨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 또 고용보험 재정 상태도 조금씩 개선되고 그렇지만은 또 해마다 일반 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보다 내년에는 1,000억 정도 더 증가한 4천억을 지금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거죠. 3분의 1 수준은 정부가 책임져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노사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또 국민이 각자 도생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력 단절도 상당히 심화됐고, 또 일생활 균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성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책임 모성 보호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일반에게 전입금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마디 더 말씀 좀 해봐 주시죠. 예, 고용보험뿐만 아니고 방금 강조하셨던 그런 영역에 다른 사업들도 내년 예산안에 많이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고 또 그 이면에는 늘 또 국가 재정에 나름대로 제약도 있으니까 그 전체를 조화롭게 가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정책의 무게를 더 줘야 된다는 데에서는 의원님과 큰 틀에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그 작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했는데 집행률 39%, 그리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은 불용액이 9,952억 원 중에서 6,195억, 62.3%나 됩니다.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실적 보면은 내년 추경까지 하면서 목표를 추가 달성했던 건데 2020년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직 때 마저 조금 점검을 해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